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계획을 세운 뒤 움직였던 BTK가 처음으로 살인에 실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와, 웬일이래, 계획적인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못 버티겠는데? 힘들러. 그러니까요. 1979년 4월 28일에 위치타에 혼자 살던 안나 윌리엄스는 여느 날처럼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려 있고 또 방 안에 옷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랍은 뒤져진 상태였고 현금과 장신구 일부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바로 나와야지.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데. 안나 윌리엄스는 신고를 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는데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이웃집으로 달려가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나 윌리엄스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묶는 데 쓰는 루프. 도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 하지만 침입자가 누구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건가? 그런데 한 2달 후에 안나 윌리엄스는 편지 한 통을 받고 경악을 하게 됩니다. 어떤 편지였을까요?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이 편지에는 시 한 편과 그림이 있었습니다. 손이 이제 뒤로 묶인 나체 여성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림이고요. 주변에는 테이프, 철사, 지렛대, 펜치, 권총 이런 여러 구속 도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그리고 BTK의 서명과 비슷한 그림도 그려져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안나 윌리엄스는 얼마 전 자기 집에 들어왔던 침입자가 BTK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BTK가 안나 윌리엄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시가 있습니다. 오, 안나, 왜 나타나지 않았나? 나는 가장 은밀한 생각 너머로 달콤한 황홀경에 옷을 걸치고 누워 있다. 왜 8번째인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는지 곰곰이 생각한다. 오, 안나, 왜 나타나지 않았나? 와, 뭐야? 여러분들이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제 못 살죠. 다시 못 들어가요. 이사 가야죠. 네. 이거 어떻게 살아 저기서. 그렇죠. 힘들죠. 네, 맞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변호사님, 안나 윌리엄스는 어떻게 BTK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이제 안나가 BTK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건 당일 안나는 평소와 달리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요. 모임에 들렸다가 딸의 집을 방문하는 바람에 귀가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던 BTK는 이러다가 좀 위험이 더 커지겠다 해서 살인을 포기하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된 거죠. 아니, 그럼 박사님, BTK는 왜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BTK의 범행을 보면 피해자를 완전하게 지배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기다 실패를 했죠. 근데 안나는 그냥 버젓이 원래 살던 대로 살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내가 원래 너 죽이려고 했어. 지금도 나 너 보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음으로써 안나는 삶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BTK는 내가 너를 죽이진 못하더라도 너의 삶에 나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공포심을 주는구나. 그렇죠. 그죠? 그런 데서 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와, 교수님 어쨌든 BTK가 이런 행보를 보일 때마다 다 공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BTK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집에 들어오면 먼저 침대 밑을 확인하고 또 전화선이 잘려 있지 않은지부터 살펴보는 그런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저 당시에는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공포에 휩싸이던 때였겠네요. 그죠? 교수님? 맞습니다. 이 예. 평범하던 하루가 의심과 불안으로 바뀌어 버린 건데요. 1974년 시작된 BTK의 살인 행각은 당시 3년간 추정된 피해자만 6명에 달합니다. 6명? 하지만 그가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 남았는지 밝히지 못한 채 미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와, 그리고 2004년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은 채 30년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니까 언론은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2004년 1월에 오랫동안 BTK 사건을 추적하며 책을 집필해온 한 변호사를 인터뷰해 특별 기사를 지면에 실었습니다. BTK 사건 30년이 지나도록 미해결. 이번 달로 한 살인마가 스스로를 BTK 교살자라 부르며 첫 4명을 살해한 지 정확히 30년이 됐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상태다. 무서워. 현재 진행형 상태. 이뿐 아니고 다른 지역 언론하고 또 다큐멘터리에서도 BTK 사건을 다시 조명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잡히지 않은 연쇄살인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를 되짚는 기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희대의 살인마 BTK가 다시 회자되는 가운데 2004년 3월 19일 위치타 지역 언론에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또 편지를 보냈어? 언론은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BTK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름 약자가 BTK인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빌 토마스 킬맨이라는 이름입니다. 앞글자만 따면 BTK였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30년 만에 실린 BTK의 기사는 평범한 이웃으로 위장한 채 살아가던 BTK의 과시욕을 다시 자극하게 된 것입니다. 25년 만에 돌아온 BTK. 연쇄살인범의 편지가 그를 86년 사망과 연결짓는다. 놀랬겠다. 아직도 살아있다고? 아 그렇네. 아직도 살아있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BTK가 돌아왔다는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한 BTK의 자기 과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트랙리스트야? 바로 이 BTK가 자기 자신의 범행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구성한 BTK 스토리라는 범죄 자서전의 목차입니다. 저 10장 너무 짜증나는데 10장. 소중한 추억들. BTK는 다른 연쇄살인범들이랑 조금 달랐던 게 연쇄살인범이 자기가 범행을 하고 도망을 가고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하는 반면 얘는 오히려 자기가 명성을 쌓고 인기를 쌓고 그리고 뭔가 대중이 자기에게 반응하고 자기의 사건을 기록화하는 데에 엄청나게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들은 아마 자기가 쓰면서도 계속해서 그 사건을 복기하고 상상하고 하면서 그 안에 이 성적인 만족감을 계속 느꼈을 겁니다. 네. 경찰은 BTK가 다시 침묵하지 않고 계속 반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하지만 인형처럼 또 핵심적인 요소는 숨긴 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만 보냈습니다. 2월 16일에 경찰은 BTK로부터 다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경찰이 기다리던 플로피 디스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BTK가 보내온 플로피 디스크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죽인 그 사람들의 리스트? 네, BTK가 보낸 디스크 안에는 테스트라는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테스트? 그 안에는 이건 테스트다. 앞으로 주고받는 메시지는 번호를 매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경찰은 플로피 디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됩니다. 오 찾았구나. 아니 이것만으로 어떻게 단서를 찾아요? 프로피 디스크만으로? 네, 이 수사팀에서는 BTK가 보낸 플로피 디스크를 정밀 분석을 했어요. BTK가 숨어 있던 2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과학 수사는 계속해서 발전을 했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BTK는 이런 사실까지는 전혀 모른 채 경찰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플로피 디스크를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 BTK의 플로피 디스크에서는 어떤 걸 찾게 됐을까요? 처음 접속 종료 뭐 이런 시간들 아닐까요? 그렇죠. 뭐 보통. 장소. 주소. 네,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We could tell that it was somehow affiliated with Christ Lutheran Church and the Park City Community Public Library. 교회를 찾았죠. 아, 교회랑 And the next thing we looked at was statistics, and it shows here there was last saved by Dennis. 데니스. So somehow a dentist who was affiliated with the church or the library was somehow involved with this document. 플로피 디스크를 편집한 장소인 교회 이름이 나왔고 또 결정적으로 이 자료를 작성한 사람 데니스 레이더가 나온 거죠. 아니 근데 교회에서 저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더 끔찍하죠. 진짜. 도서관에서. 교회에서 이러면 바로 찾았네. 그니까요. 바로 찾았네. 그러니까 이 플로피 디스크가 자수한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네. 네,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BTK의 실체, 데니스 레이더가 용의자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디지털 단서만으로는 데니스 레이더가 BTK라고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이 플로피 디스크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장난으로 보냈다는 등의 변명을 할 경우에 범행을 입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수사팀은 BTK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범행 현장에서 나온 DNA와 범인을 직접 연결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용의자한테서 몰래 혈액이나 체액을 얻는 게 법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수님, 근데 그 데니스 레이더는 전과가 없었다 보니까 BTK의 DNA와 대조할 DNA 자체가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범죄자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수사팀은 결정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뭐야? 데니스 레이더의 딸 네. 캐리가 대학 재학 시절에 건강 검진 과정에서 조직 샘플을 병원에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바로 가서 이제 바로 가야죠. 대조해야죠. 네, 맞습니다. 수사팀은 서둘러서 영장을 받은 후에 이 샘플을 확보하고 캐리의 DNA를 오랫동안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던 과거 범죄 현장의 정액 그리고 피해자 손톱에서 확보한 이 BTK의 DNA와 비교를 했습니다. 와. 그 역사적인 결과 순간이다. BTK가 캐리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됐다. 잡았다. 그리고 2005년 2월 25일에 드디어 30년간 경찰들을 상대로 숨바꼭질을 했던 BTK를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은 정오쯤에 파크시티 시청에서 근무를 마치고 평소처럼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던 BTK 차량을 검문인 척 세웠습니다. 그 무장한 요원들이 차량을 둘러쌌고 운전석에서 그를 끌어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거의 저항하지 않았고 상황을 이미 예상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왜 체포됐는지 아냐고 물으니까 알 것 같다고 하면서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점심은 집에서 못 먹는다고 전해줄래? 점심은? 여유 있네요. 한편으론. 그 마치 무슨 갑자기 미팅 생긴 양. 네, 2005년 6월 27일 30년간 숨바꼭질 끝에 마침내 체포된 BTK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유죄를 인정하는 절차를 밟으며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자신의 살인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마치 기록을 읽어내려가듯이 담담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3건의 사건까지 상세히 자백했습니다. 캐서린 브라이트, 또 마린 해지, 그 돌로레스 데이비스였습니다. 여기 이 3사람이 바로 자백으로 알게 된 추가 피해자였습니다. 이처럼 9살 아이부터 한 집안의 가장, 또 아이를 지키려다 희생된 어머니까지 총 10명을 살해한 BTK는 결국 2005년 8월 18일에 10건의 1급 살인 각각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명. BTK는 현재도 캔자스주에 있는 엘도라도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고요. 2024년 보도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합니다.